이 일제시대 잡혀가지고 감옥소 속에서 표구를 배웠다. 수송표구사. 그 말하자면 궁중회화 표장을 하시던 분이 밖에 나와서 개인 표구사를 차린 게 그분이 최초다라는 얘기고, 제가 지레짐작하지만은 이 표구는 이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뒷바라지 해주는 분들이 두세 분은 있어야 이 기술자가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씨 집안에서도 궁중에 들어갈 때 그 한 선생이 혼자 들어간 게 아니라 집안 내로 2명 정도가 따라 들어갔던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4대째 뭐 한기홍, 뭐 한기룡, 한성수 이렇게 4대째 이어지다가 1980년경에 이제 없어졌다고. 그 전에도 뭐 표구사는 있었는데 굳이 표구사라고 안 하고 도배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뭐 그런 거 같이 이제 풀칠하고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 1910년부터 80년 되니까 거의 한 70년 이상 꽤 오랫동안 가업을 유지했던 거죠. 원래가 왜 수송표구사냐 하면 종로구청이 있는 데가 수송동이에요. 그쪽으로 갔었어요. 그쪽에 가서 저걸 하다가 그래서 궁에서 자꾸 부르니까 뭐가 뭘 좀 고쳐야 될 게 있다든지 뭐 저거 할 때 되면 그래서 가차히 온 게 여기 제동사거리로 온 거예요. 집은 적선동이고 걸로 와서 그래서 거기다 수송표구사라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그 조선 김창식이라고 나오죠. 그 표구라고 하는 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일반인들한테 조금씩 알려지면서 이 조선 미술사 이런 여기서 이제 그런 표구 전시를 한번 했던 것 같아. 이제 표구사라는 거는 이제 또 액자나 이런 걸 만든 걸 대중화된 그런 가게를 붙는 상호니까 아마 그래서 이제 표구사라는 이름으로 하신 게 아닌가. 우리나라 조선 역사에 그 봐도 화가나 서예가들은 많아도 표구사는 장황사가 누구다 이런 거는 한두 사람밖에 없어요. 기록이. 김창식 선생도 저거 했는데 그 양반이 어떻게 저 하여튼 독립군과 관여돼 가지고 엮여 가지고서는 서대문 형무소에 갔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그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3년인가 5년간을 있다 나왔는데 거기서 이 표구 기술을 배웠다는 식의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양반은 그래가지고 나와서 우리 표구하는 그런 양반들을 찾아다녔다는 거.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 쉬운 얘기로 어디에 속하지 않고 순수하게 배워졌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고객이 뭐 한국 사람들도 있지만 일본 분들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지 않았을까. 일본인 고객에 맞춰서도 하고 이제 한국 고객에 맞춰서도 하고 요즘도 그렇지만 그때도 이제 다양한 표구 형식을 취하지 않았을까 짐작이 됩니다. 저도 그 내용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냥 조선미술 표구사가 우리나라 표구를 찾으러 다녔었나?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일본에는 이렇게 풍대가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유소라고 그래, 유소. 이렇게. 이거는 이제 왕실 거니까 좀 더 이렇게, 이게 나경인가? 나경일 건데. 맞아요, 나경. 붉은색 비단 나경. 박당이라고 박당은 그 일본 사람이 그 일본 사람이 거기서 30년만 지켜줘라. 내가 30년 후에 다시 오마. 그래가지고서는 생긴 게 박당 표구사입니다. 근데 이게 논문을 지금 자세히 다시 보니까 황목박당의 일본인 주인이 병으로 죽었다고 돼 있네. 36년에. 일본으로 돌아간 게 아니네. 김영복 선생이 이제 그 자리에서 표구사를 했어요. 하다가 해방되고 그 사람이 가니까 그 양반이 그걸 이제 물려받아서 했는데 그 양반도 이제 그 양반은 이제 뭐 표구 비단 문제에 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 비단 그 몇 개 표구사 하는 사람들끼리 올려가지고 서울 비단 공장을 이제 만들었는데 전쟁 전에 청파동에 비단 공장을 물색하다가 전쟁이 나서 약간 그 보류해두다가 이제 54년에 흑석동에 이제 안정적인 그런 재료 조달을 위해서 이제 흑석동에 비단 공장을 세우죠. 14살 때 용인에서 불려 올라왔어요. 불려 올라가지고서는 표구라는 걸 그때서부터 배우기 시작을 해가지고 김용복 선생의 외삼촌이 서울을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람을 구한다고 이 간판을 써붙여 놓은 걸 보고 그래가지고선 그래서 데려온 게 14살 때 올라왔다 하는 얘기를 김용복 선생이 당신 스스로 나한테 말씀을 해주셨어. 내가 참 가만히 앉아 선생님한테서 많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완전히 그 일본인 기술자한테 완전히 일본 기술로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의 그 전통적인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를 모르고 전부 다 하여튼 일본적인 걸로만 이제 얘기를 하고, 예, 처음에 들어가더라도 네가 아무리 딴 데서 기술자라지만은 우리 집에 왔으면은 칼 가는 거부터 배워야 된다고 그러고서는 칼 가는 거부터 해가지고서는 칼 제대로 못 갈면은 너 나가 안 돼. 이제 이런 식으로 내쫓긴 그런 일화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종이에도 관심을 두시면서 이분이 50여 년도쯤에 이제 전주 이쪽에 이제 뭐 송지방에서 한지를 생산하셨죠.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사람이 이상덕이, 진기식이도 거기 출신인데 진기식이는 원당 표구사라고 지금 하고 있고, 이상덕이가 하다가 말하자면 이제 그 가게 건물이 이제 매매가 된 거지. 태화관 바로 앞에서 저 운경 표구사 있는 건물, 그 건물이라고. 표구사를 차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상문당에 53년도일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이 저 6.25 전쟁 나고 부산 갔다나 대전 갔다 뭐 어디 갔다 피난 갔다 올라온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기 시작한 것이 53년도 후반기부터예요. 박봉환 씨하고 전씨라는 사람하고 인천윤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 세 사람이 그 당시는 남선전기라고 일본 사람들이 전기회사 기숙사가 여기 있었어. 여기 기숙사 도배를 상문당 그 세 분이 전적으로 도맡아서 외정시대 했어. 그러면서 도배를 하게 되면은 벽에 걸렸던 족자든지 액자든지 그것도 수리해달라고 그러면 가지고 와서, 그래서 그 양반들 셋이서 손이 맞아가지고 표구사를 차렸던 거예요. 그 건물을, 그 교화집이 있던 집인데 그걸 홀고 거기도 새로 지었는데 3층짜리 건물을 2층인가 3층인가 3층이지. 그 이제 아들이 그걸 물려받아서 했는데 아들은 표구 일을 정식으로 배우질 않고 운영만 했다고. 운영을 했는데 거기 이제 책임자가 이하복이가 있었지. 이하복이. 상문당 이제 이하복 그 사장님 아까 또 나왔는데 그분하고 박우윤 아들 그분이 이제 뭐 그림 매매도 인사동에서 하시고 논문 쓸 때만 해도 이제 인터뷰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하복은 이제 거기 상문당 간판을 가지고 동일 빌딩에서 해요. 지금도. 그 상문당이라 상호만 가지고 간 거지. 이하복 씨가 책임자로 있으면서 운영만 했는데 예술품 매매하는 그 말하자면 갤러리 비슷하게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에 투자 실패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그게 좀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게 문을 닫게 되면서 그 건물 비워주고 그 상호만 이하복 씨가 가져간 거예요. 영일표구사 그 여기 고려소화사라고 있었던 것만 기억을 해. 1930년대부터 청주, 집안이 청주, 집이 청주니까 청주에서부터 표구를 하는 영감이 있는데 그 영감한테 배워서 60년대 박당표구사를 입문해요. 그런 다음에 무형문화재가 돼가지고
그때 입문하는 날 내가 그 박당표구사 비단 끊으러 갔다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 그 얘기를 좀 잠깐 해줄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이제 그 양반이 무형문화재가 돼가지고 이제 일을 뭐 이렇게 국가에서 하는 것 좀 이렇게 문화재 수리 같은 걸 좀 하고 했는데 언제부터 출발했는지가 아리송하고, 나이가 자꾸 이제 들어가고 뭘 하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이 국가가 일을 줄 때 기술이 얼마만큼이었는지 모르겠고, 그냥 수의 계약이 없어지고 세 번째, 이걸 못 따라간 거예요, 이 양반이. 아주 대화술이 좋아서요. 그래서 그 일감을 많이 못 맡았는데 또 연세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그 양반 지론이 뭔 줄 아셔? 절대로 우리 집은 못 만진다는 소리를 하지 마라. 니네 친구들한테도 일절 얘기하지 마라. 또 얼마에 했다는 얘기를 하지 마라. 종이를 어디서 사왔다는 얘기를 하지 마라. 아, 참, 하여튼 전부 다 미궁 속이요. 김표영 선생님도 이제 그분도 이제 인간문화재로서 한 획을 그으신 분이시지만 저는 이제 그 정서적으로는 이제 그 박당이나 그 낙원 표구사가 정서적으로 좀 가깝게 느끼거든요. 인사동에 있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용호가 이제 마지막 제자인데, 그 이용호 씨는 거기 기숙사로 있었다고. 여오련 선생의 마지막 제자는 박문철이가 딴 데 안 가고 41년인가를 그 자리에 여오련 선생 문화사에서만 있었어. 그거를 이용호 씨한테 물려주고, 그래서 이용호 씨가 맨날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자기 선생은 한국 사람한테 배웠다 이거야. 다들 일본 사람들한테도 배웠는데. 이용호가 물려받아가지고 저거 한 것까지 전부 다 합하면 41년 동안. 가끔 이런 게 있어. 자기가 속해 있는 표구사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는 일본식하고 다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 우리나라 문화재들 일본 사람들이 일본식으로 개장을 많이 했죠. 미인도도 아마 일본식으로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간성미술관에 소장하고 있잖아요. 미인도. 일본식 표구로 된 거로 알고 있어요. 미인도. 뭐 더러더러 이제 기술자로 나갔다 온. 왜냐면은 유럽에는 이제 그런 이런 우리나라 이런 자왕을 다룰 사람이 없으니까 그 전에는 뭐 일본 사람들이 많이 나가서 했겠지. 근데 이제 한국 거는 또 한국 사람한테 맡겨야 된다, 뭐 이런 주의겠지. 그래서 한국 사람 데리고 왔겠지. 여기 함부르크 민족학박물관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는. 아, 이 이름은 요즘 또 이름 바뀌었구나. 마크라고. 옛날 함부르크 민족학박물관이라고 돼 있네. 박당 김영복 선생님은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박물관 계통에서도 인정을 받으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함부르크 민족학 박물관에서 한국의 문화재는 한국의 장인이 수리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일 기술적으로 박당 표구사가 앞섰다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80년대 초반에 직접 거기를 가서 우리나라 소장 유물들을 많이 수리 복원을 하셨죠. 그때 당시로는 사진관이라는 게 획기적인 거거든. 그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그 이제 표구하는 사람도 같이 이제 뭐 모집하는 광고를 냈다고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김규진이라고 하는 분은 화가예요, 서화가.
1875년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나라에 돈이 없어가지고 궁안에 있던 그 완전 기능자, 기술자, 뭐 화가, 장황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일반 시중으로 나와서 각자 삶을 살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1875년 이후에 저거고, 그분이 서화가들 치고는 발이 넓으신 양반이라 모르는 사람이 없고, 우리가 이렇게 좀 작품을 하나씩 출품해서 좀 놔두면은 애호가들이 와서 찾질 않겠느냐 해서 만들어진 데가 그 고금, 거기입니다. 그 해강 김규진 선생님이 그 천연당이라는 사진관을 하셨는데 그 안에 이제 고금서화관이라고 이제 표구 일을도 하고 일 중에서 뭐 책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액자도 만들고 그런 일을 그 안에서 뭐 기술자를 두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수영당이라는 건 난 말로는 들었는데 그건 나 모르는데.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춘초 지성채 씨라고 있어요. 아버지인 지운영 선생하고 유명한 화가 집안인데, 그 집안에 춘초 선생이라는 분이 60년대 하여튼 저녁마다 인사동 견지동을 나와요. 왜? 약술 잡수려고. 그 나와서 이제 얘기를 참 많이 해줘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좀 들은 얘기가, 이제 그 얘기를 이 전당포로에다 맡겨가지고서 작품을 가져가 버렸다는 얘기를 이제 그 양반을 통해서는 내가 들은 적은 있어요. 그래. 근데 그것이 이한옥 씨였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 상신당 이상열 선생이 주로 하던 얘기가 있어. 이상열 씨는 일본 기술자, 고모노 기술자가 명동에다가 표구사를 차렸어요. 어디 저 만주에 가갖고 이제 뭐 그 출장을 가는 일이 있었는데 일본 기술자하고 자기하고 이제 둘이 이 기차를 타고 갔대. 거기서 7년 동안 시다바리부터 저걸 해가지고 이 고모노 자격증을 받았어. 근데 기차 안에서 뭐 작업을 했나 봐. 그 주인한테, 일본한테 받은 게 아니라 주인이 너는 고모노 기술자가 가능하다. 몇 개를 이렇게 일본인 기술자하고 나눠서 했는데, 일본인 기술자는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중국에 3개를 했는데 2개가 터졌고, 장춘에 가서 기술자 생활을 3년을 하고 온 양반이에요. 자기도 3개를 했는데 1개가 터졌다. 그래서 자기가 더 기술이 월등하다. 기술은 좋았지. 좋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언제 글을 쓴 걸 내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나 속으로 그랬지. 그 양반은 대표적인 게 돈대로 해준다. 2개 터지나 하나 터지나 매한 가지 아니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쓰긴 썼는데 좀 고급 기술을 배웠다 그러면 동산방에서 배운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래도 뭐 동산방 하면은 그래도 그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최고로 인정을 해줬으니까. 박주환 선생은
그 양반이 식견이 넓고 이 눈썰미가 좋아서 남은 신경도 안 쓰는 민화를 그 당시 진짜 참 무지하게 많이 사들인 양반 중에 한 사람이야. 그때 당시 이제 뭐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거의 다 왔다고 과언이 아니에요. 하여튼 뭐 거기 거친 사람 치고 일 못한다는 사람은 없었으니까. 71년도 여기 이제 보시면은 박주한 동산방 회장님이 2대 회장님이셔요. 그 박노수 선생은 거기 작업실에 4층에 있었어. 거기 동산방 건물 4층. 동산방 박주환 선생 자체가 엄청나게 까다롭거든. 깐깐하고. 친목단체로 시작을 해서 이런 표구를 발전시키고 대중화시키려고 나름대로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그냥 친목단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 그분은 이렇게 좀 말하자면은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비단 색깔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썼지. 그러니까 그런 게 알려지면서 그래도 뭐 이렇게 동산방에서 표구를 해보는 게 그래도 사람들이 소원일 정도로 약간 비싸긴 했어도. 동산방은 그냥 왜냐면은 동산방은 그 표구 쪽이라기보다는 방향성을 틀었잖아요. 낙원표구사는 동산방에서 배우기는 배웠지만은 또 낙원표구사는 낙원표구사에서 또 나름대로 또 다른 그런 게 좀 많이 배우고. 표구 교재가 실제로 없었기 때문에 이호 선생이 한 거를 거기 저기 학생들이 그저 기록해 놔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짜집기식으로 저거 해놓은 거 그런 식으로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또 낙원표구사 사장님은 뭐 수리할 게 생기면은 뭐 그 기록 사진 찍고 하는 거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자꾸 하라고 이제 시켜줬지. 한참 얘기가 나왔을 때 내가 알기는 그 저기 한문학자 한갑수 선생이라고 있죠. 한글학자 하나 그 양반한테 가서 표구 용어들이 다 일본식이니까 당구랑 비교하고 좀 비슷한 건데 당구도 뭐 우라, 히로 뭐 이런 거 만나가지고서는 해서 많이 했지. 이호 선생이 해놓은 게 그냥 정설이 된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표구 용어를 일본식 용어 조금씩 덜 써요. 일본식 용어를 조금 덜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일본식 말을. 그 양반은 뭐 제일 쉽게 말하면은 저기 평생 아주 술 좋아서 술로서 그냥 끝난 양반이지 진짜. 좀 개정의 필요성을 느껴서 좀 자연스럽게 어색하지 않으면서 좀 알아듣기 쉽게 우리말로 바꿀 수 있을까 하고 이제 그 책이 나온 게 1985년도인가 그쯤으로 알고 있어요. 표구에 있어서의 용어 및 재료와 작업 과정에 대한 단상. 누군가 친구놈이 야 너 고수익이니까 성공하라 해서 익성이라고 해라 했는데 사주 보는 양반 두 양반이 있어.
네 생년월일 돼 그래서 가르쳐 줬더니 하얀 사슴 키우는 백록당을 해라. 그러면 그냥 너한테도 그냥 이름이 괜찮으니까 그냥 먹고는 살게 될 거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게 이제 백록당으로 이제 된 거지. 그리고 고수익 선생은 옛날에 경복궁에서 표구 강의를 하셨다 그러더라. 경복궁에서 일반인들 상대로. 날 보고 좀 표구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네, 교재는 없죠. 하다 보니까 강의가 없어. 강의할 책이 없어. 한국의 전통 표구인가? 그게 이제 86년인가 이순의 정동수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한국의 전통 표구. 그래가지고서는 한 거거든. 하다 보니까 이 책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거 아마 교재로 쓰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내가 욕심을 부린 거예요. 책은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진짜 돈은 돈대로 깨지고 아이고 이렇게 좀 돌아다니고 남한테 들은 얘기 뭐 좀 알게 된
저는 1951년 경상남도 일흥군 유곡면에서 태어났습니다. 17에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10대 배운 기술하고 20대 시작해서 배운 기술하고 30대, 40대 틀려요. 10대에서 배운 기술은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인사동에 저희 또래 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10대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는 도자기가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나가는 줄도 모르고 표고사에 오면 돈도 더 많이 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제가 딱 1년 동안 밥을 기술자하고 거기 표고 일하는 사람이 밥을 해줬어요. 그때는 기술도 못 배웁니다. 사촌회의니까 웬만하면 봐줄 것 같은데 절대 안 봐줍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1년 동안 했는데 1년 딱 되니까 내 밑에 사람을 하나 또 두더라고요. 그리고 기술을 이제 그때부터 이제 풀 쏘는 걸 또 배웁니다. 풀 쏘는데 한 몇 개월, 칼 가는 거 한 몇 개월 이래가지고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풀솔 잡는데 풀솔도 물솔이 있고 풀솔이 있고 또 예민한 얇은 솔도 있고 두들기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물솔부터 잡아요. 종이 위에 물을 칠하면은요 푹 퍼지고 그 물솔 하는 것도 잘 못하면 종이가 늘어지고 또 들지도 못해요. 그거 연습을 좀 하고 이래가지고 하고 이제 비단은 그냥 이런 옷감 비단 같은 것처럼 비단이 나오는데 그 뒤에 종이를 배접이라는 겁니다. 요즘 뭐 배첩이라고 하는데 접을 붙인다 그러지 우리는 배울 때 배접이라고 그래요. 그걸요. 비단 배접하고 지금 이거 조금 조금 바뀌었는데 액자든 병풍이든 문살처럼 작아지 나와요. 털 나가면은 그거를 종이를 갖다가 처음 붙이고 두 번 붙이고 세 번 붙이고 네 번까지 붙여요. 일본말 우리가 좀 일본말 배웠는데 초배, 배다, 우깨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초배만 처음에는 해요. 배다도 못해. 배다는 두 번 붙이는 거는 잘 안 시키고 초배만 시켜요. 저 나무 위에다 풀 발라가 종이 붙이는 거. 그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만지기까지는 몇 년이 걸립니다.